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시사바리스타는 어려운 시사 이슈를 좀 여러분에게 쉽게 허재현 기자의 해석과 함께 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진짜 커피 마시면서 가볍게 들으시는 방송입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내리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뉴스는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란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3월 25일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에 이제 찬성했던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 참회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지금 후보죠. 장혜영, 류호정 이런 후보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해에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비난을 무릅쓰고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지 못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타협이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좀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됐는데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의당을 믿고 지지해 주셨을 것 같은데 반성한다.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이분들은 해석하고 있네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워낙 민감한 문제라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정의당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그러면 그때 떨어졌어야죠. 왜 지금 와서 비례대표 그 후보 발표 이후로 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좀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아무튼 뭐 어쨌든 이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을 제가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거는 예전에 시사바리스타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청년들의 정서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요. 뭐 그래서 뭐 익히 좀 예상 가능한 어떤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이 정의당의 청년들이 진중권 교수보단 그래도 나은 게 뭐냐면, 자기들의 뜻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막 탈당하거나 막 바깥에서 막 당 지도부를 막 비난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 왔다는 거죠. 어쨌든 당 내에서 계속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일종의 좀 노선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민주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의당 청년 당원들이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보다는 훨씬 민주주의자로서의 태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존중은 하는데, 아무튼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이런 그 발표들이 사실 좀 공감을 좀 얻기는, 글쎄요,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입니다. 이 정의당 청년들의 이런 이제 발표 내용을 진보 선명성 찾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의당의 요 내용을 조형국 기자,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의 뜻을 밝혔는데,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이후 거대 정당 구도로 굳어지자 진보 선명성을 드러내며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기사를 썼어요. 경향신문 기자한테 한번 묻고 싶네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진보 선명성 찾기입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찬성하거나 또는 저 같은 사람들 재판 결과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걸 보류하는 사람들은 그럼 보수 선명성입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그냥 각자의 입장 차이인 거죠. 예.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러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경향신문 일반 기자들보다 훨씬 진보적인 사람일걸요? 진보적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정당 지금 현재 그 프레임 속에서는 저 정도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제가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의식적인 사회주의자이거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냥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수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냥 경향신문의 희망사항을 그냥 기사 리드에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진보 성명성입니까? 그냥 진보의 판단이 그냥 분열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거죠. 불편하게. 저는 이게 불편한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와 분열을 뭐 꼭 나쁘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반대, 예, 이게 진보 선명성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경향신문의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뭐랄까 자신들은 진보 신문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희망사항을 그냥 담아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하도 비난받으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정의당 청년들에게 하나 좀 당부라 그럴까요?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태도는 그래요. 뭐 가질 수 있죠. 예, 존중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비례 후보 투표를 자기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조국 장관 얘기만 하시지 마세요. 예. 그것만 가지고 선거 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법안들을 만들 것이고 뭐 어떤 진보적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여러 진보적 가치들이 많잖아요. 조국 장관 말고도.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비정규직 완전 철폐라든지. 응? 아니면 뭐랄까 원자력 발전소 10년 안에 가동 중지 이런 거라든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진보적 가치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쏙 다 빼놓고 조국 하나만 가지고 반성합니다. 저희한테 표 주세요. 이러면 이게 표가 외연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뭘 할 건지를 강조해서 호소하십시오. 그게 정의당의 살 길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뉴스 백브리핑. 민주당 각 지역구에서 이제 출마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 지금 보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선거구 소식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먼저 경기 안양 동안구 을에 출마한 이재정 후보. 이분이 이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인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비례 후보로 나왔다가 지역구로는 처음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맞선 상대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했는데 무려 보자. 이재정 후보가 53% 지지율이고 심재철은 31%밖에 못 얻고 있네요. 2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 김남국 후보. 이분도 완전 정치 신인이잖아요. 안산 단원구 을에 출마했는데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를 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김남국 후보가 40.7%, 박순자 후보가 36.3% 이렇게 지지율을 얻고 있네요. 이재정 의원은 여러분
이분도 제가 진짜 신뢰하는 정치인입니다. 예. 제가 이런저런 그 검찰 개혁 관련한 이제 그 보도들 여러 그 국회 자료를 얻을 때 이재정 의원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이분 진짜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근데 정치 신인이라서 이분이 과연 그 나이도 좀 어리고 지역구에서 글쎄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실 좀 불안불안했는데 일단 앞서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질 만한 지역구가 오영환 후보라고 의정부 갑. 여기가 지금 문석균 씨가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장인데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어서 공천에서 배제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신인 오영환 후보가 이제 공천받아서 출마에 나섰는데 이 지역구 민주당 쪽에 이제 지역 조직을 문석균 후보 쪽이 하나도 오영환 후보 쪽에 제공도 안 하고 뭐 도움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영환 후보가 뭐 사실 좀 외롭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인터뷰할 정도로 조금 일종의 사고 지역구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당에 그렇게 좀 보이는데 오영환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어떤 조사가 나왔는데 37.7%의 지지율을 받아서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를 27.5%,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상 1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네요. 문석균, 무소속으로 지금 나왔죠. 이분은 13.1%의 지지율을 얻고 있네요. 그런 면에서 의외로 오영환 후보가 지역 조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인천 동미추홀갑의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를 앞서고 있네요. 허종식 후보가 37.8%의 지지율인데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는 31.2%입니다. 그러니까 6.6%포인트 차네요. 제가 왜 허정식 후보를 굳이 설명하느냐. 이분이 저희 양천호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한겨레 기자세요. 기자 출신이세요. 저랑 같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근데 한 몇 년 전에 아무튼 한겨레를 그만두시고 인천시의 정무부시장인가 뭐 이런 걸로 옮겨가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겨레에 계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여가지고 저희 집안 할아버지입니다. 진짜로 저 육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에 입사했는데 같은 허씨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디 허씨냐? 그러니까 양천허 씨 라고 말하니까 니네 아버지 성함 누구누구 아니냐? 저 맞는데요? 아이고 야 집안 할아버지다 내가 이러면서 저 양천호 씨가 전남 완도에 약간 집성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허종식 선배도 거기 그 완도 거기에 이제 집성촌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저희 집안 어르신을 만났다는 일종의 일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떨어졌어요. 미래통합당 그때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어디죠? 새누리당 후보한테 한 2%포인트 차로 졌어요. 졌는데 이번에는 좀 앞서고 있네요. 드디어 국회에 입성하실 것 같은데 인천 동미추홀갑 지역구 여러분 허정식 후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심을 담은 방송입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이라는 거. 제가 한겨레를 좀 약간 좀 불명예스럽게 좀 퇴사하고 나서 허정식 선배가 집안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못 드리겠어요.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에이 아무튼 그냥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당선되시면 그때 전화 드리죠 뭐. 그 다음 뉴스 백브리핑.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좀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팩트가 좀 하나 있네요. 지금 이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게 아주 불리하게 좀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라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7차 공판에서 그 경찰이 그 수집한 그 증거 중에 그 컴퓨터 있거든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여기서 이제 그 수집된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지금 요런 지금 공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그러면 이거 재판은 이제 보나 마나입니다. 이건 정경심 교수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뭐, 예. 일단 좀 볼까요? 이 동양대에서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여기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검찰이랑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여기서 이제 수집해간 본체, 컴퓨터 본체가 이미 제출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그 변호인의 이제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게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검찰은 학교 컴퓨터인 줄 알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게 사실 컴퓨터가 누구 건지 잘 모르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이미 제출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검찰 쪽이 이미 제출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컴퓨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그 수사 서류에는 이거 이미 제출된 거 맞다, 진술서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제출한 그 서류를 작성한 동양대 직원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 검찰이 그냥 불러준 대로 쓴 거다. 이런 진술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김칠준 변호사, 이제 정경심 교수 쪽의 변호사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강사 휴게실에 있는 이 학교 비품처럼 검찰이 가져간 이 본체 2대, 이 학교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김 씨가 아니다. 그래서 진술서 쓸 때 개인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러면 학교 쪽에서 이걸 이미 제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주인한테 허락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당황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김 씨한테 막 다시 캐 물었죠. 판사 그 재판정에서.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이 2019년 9월 10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이걸 보세요.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물으니까 김 씨가 뭐라 그러냐면 네, 저 때 불러주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 검사가 증인이 설명한 내용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 씨가 어떻게 쓰는지 양식을 몰라서. 자, 그러니까 김칠주 변호사가 다시 반격.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불러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술서를 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인이 네, 그래서 진술서 쓰는 도중에 검찰이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게 다르고 다른 건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좀 커질 것 같네요. 자, 검사도 또 반격을 합니다.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말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했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니까 증인 김 씨가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써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다 못한 재판장이 이제 묻습니다. 증인한테 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검사가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가 아니고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
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둔 채로 있었던 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나중에 저보고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받을 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증인 김 씨가 그냥 그렇게 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좀 다르거든요. 공판 담당 검사는 그러니까 이 수사 담당 검사한테 아마 지금 다시 막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재판정에서 이런 진술 나왔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보충 의견서를 검찰 쪽이 아마 그 재판정에 낼 텐데 글쎄요.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거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굉장히 핵심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될 때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컴퓨터에서 검찰이 찾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을 스캔으로 복사해서 표창장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그렇게 공소 제기를 했는데 그 위조 파일은 어디서 찾았냐?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컴퓨터. 이 컴퓨터가 에서 찾은 거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증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로서는 검찰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경심 교수 무죄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다시 한번 소명하지 않는 한 정경심 교수 이 표창장 위조 의혹 이거는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갈 겁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 사모펀드 문제, 뭐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 이제 재판에서 여러 가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문서 위조 혐의 이 사건은 일단 증거가 컴퓨터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무죄 받긴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무조건 다 무죄니까 검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어떤 것은 무죄이고 어떤 건 유죄인데 다만 어디까지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충고를 좀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조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법 증거 수집 논란 이거는 좀 앞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검찰이 아마 입장을 밝힐 거거든요. 재판정에서 요거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백브리핑입니다. 소위 진중권식 표현대로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라는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곳이 서울신문의 박록삼 논설위원이네요. 3월 26일 날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용단을 내릴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참 보자. 윤석열 씨의 장모께서 결국 기소가 됐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혐의도 아니고 부인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부인이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이 기소가 됐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 추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용단을 내리셔야죠. 자, 뭐 기소되기도 전에 아무튼 레거시 미디어 중에 서울신문에서 처음으로 3월 26일 날 사퇴가 필요하다. 요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여름 목도됐다. 검찰은 언론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다. 정의감에 들끓는 기자의 귀에 누군가의 부정을 침소봉대해 속삭일 줄 알았고 단독 기사에 목말라 하는 기자에게 적절히 피의 사실을 흘릴 줄 알았다. 또한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을 알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똘똘 뭉쳐 청와대조차 들여하지 않는 결기 또한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민들 다수는 검찰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면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에 10차례 고발됐지만 묵묵부답이었던 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윤 총장 장모 사건 2013년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했던 이 사건 검찰의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남았는데 수사가 지지부진. 이러면서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이러면서 칼럼이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박록삼 논설위원.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자 이재성 기자께서 인권연대에 실은 칼럼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칼럼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한겨레 기자가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제 소식지에다가 낸 칼럼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이 사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단독 사업이 아닌 동업이며 동업자와 반드시 송사가 생기고 소송 결과 장모만 처벌을 면한다는 것이다. 우연치고는 매우 확률이 높은 우연이다. 엄청난 자산가라고 알려진 윤 총장 부인과 장모의 재산이 예의 동업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건 동업자들이 감옥에 가는 등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윤 총장의 식구와 재산만은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윤석열 처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어떤가? 최근 상황만 보면 의정부지검은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지난해 10월 넘겨받고도 뭉개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알려진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그죠? 이분이 또 아주 명문을 쓰셨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로남불이 더 나쁜가? 이제 조국과 이제 윤석열 이제 비교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 권력 자체가 조폭이었고, 군부와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은 그 손발에 불과했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던 시대가 가고, 법이 곧 주먹이 된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 위에 존재하게 됐다. 가장 심각한 내로남불 조직은 검찰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씨 사건 아시죠? 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혹을 받았던 김광준 검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광준 검사의 계좌 추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그때 그거 기각 경찰이 이거를 그 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윤석열입니다. 자, 이재성 기자 이분이 과거 이제 사회부장이셨고 한겨레 사회부장이었거든요. 그분의 인권연대 칼럼입니다. 이제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하나 둘씩 이런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성 기자는 사실 좀 뭐랄까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의 뭐랄까 은인 같은 분입니다. 예, 제가 이재성 부장 바로 밑에서 같이 일했어요. 예, 제가 경찰청이랑 법조팀 있었을 때 사회부장이 이재성 기자였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허재현을 한 8화를 만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재성 기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겨레 퇴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재성 선배한테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마 소식은 대충 전해 듣고는 계실 텐데 아이고 아무튼 네, 이재성 기자의 칼럼 여러분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용퇴를 주장하는 칼럼들이 레거시 미디어에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중권 교수는 또 어떤 칼럼을 쓰실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커피 한 잔 여러분 다시 좀 내리고 잠시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발사 백브리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앙일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국면 관련한 보도 하나 팩트 체크를 해드릴 게 있어요. 3월 27일 날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이거 허위 왜곡 보도 같습니다. 뭐냐? 제목이 이래요. 와주면 예우를 호소하더니 의료진 수당 슬쩍 깎은 당국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대구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진료 이제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간호사도 있고 의료인들의 이제 익명의 제보를 받은 건데 수당이 깎였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지급받고들 계셨을 텐데 아마 하루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지급될 거예요. 이게 메르스 때랑 비슷한 건데 아무튼간에. 의료진들이 이렇게 막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수당이 깎였다.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힘 빠져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위기에 빠진 이웃에 손을 건넸다. 정부도 활동을 마친 뒤까지 적절한 예우 등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자원 의료 근무에 나선 의료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의료진의 이제 인터뷰를 했는지 선별 진료소에 배치된 의료인들이 바삐 근무하는 중에 현장 관계자가 4차례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자원 의료진 상당수는 별 생각 없이 서명에 응했다. 하지만 지난주에 중간 정산 수당이 예고 없이 들어온 뒤에야 무슨 서류인지 확인해 봤다고 한다. 당초 설명과 달리 업무 등에 따라 위험 수당이 제외되거나 휴일 근무 조건 등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익명의 의료인의 인터뷰. 위험 수당이 제외된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좋은 뜻으로 봉사에 나선 만큼 변경 시 제대로 설명해 줬거나 처음부터 수당이 없다고 말했으면 황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것만 보면 마치 정부가 겉으로는 막 국민들한테 우리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뒤에서는 수당 깎고 있었네. 에라이 나쁜 놈들. 문재인 정부 나빴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믿기지가 않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 중간에 수당이 왜 깎여요? 엄연 예산이 다 과거에 다 지원이 됐는데 책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있잖아요. 역시나 물어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 보도 때문에 발칵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던데
수당 관련해서 중간에 정책 변경된 게 없습니다. 라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의료진들은 왜 현장에서 수당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깎였다고 인터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죠. 전화를 정말 안 받아요. 1시간 내내 전화 걸어가지고 겨우겨우 통화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뭐 그건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이 담당 공무원 말로는 현장에서 이 의료진들한테 이제 일종의 근로계약서 같은 거 막 이제 체결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시로 일을 하는 거니까 막 한 달을 일하건 2달을 일하건 어쨌든 계약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무원이 뭔가 설명을 좀 잘못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쓴 것 같다. 근데 이 공무원이 자기들의 어떤 과실이 드러날까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인을 그냥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앙일보가 익명의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떤 공무원이 일했는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추정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대구시 공무원이라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마 대구시 그 보건 담당 공무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냐 물었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가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그리고 대구시 소속의 보건소가 운영하는 진료소 그리고 대구시 에 있는 감염병 지정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진료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건소랑 지정병원 진료소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이 진료소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대구시, 경북도청 여기에서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그 의료진들의 이제 임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도 다 대구 경북 공무원들의 담당이라는 거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다 내려가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자체 관할인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의료진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서류 다시 받고 그랬다면 이거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수당을 깎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일보 보도 자체는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애매하게 뭐 수당 깎은 당국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국이 정확하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본부 여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대구시의 문제인 건지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기사에는 대구에 내려가 있는 의료진들 문제로만 지금 다뤄져 있거든요. 근데 네티즌들이나 누리꾼들이 이게 다 문재인 욕만 하고 있어요. 기사를 이렇게 제목을 모호하게 다루니까. 정확하게 대구 경북 보건당국으로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어떤 익명의 제보자한테 제보받아서 이렇게 기사 쓴지 저는 모르니까 이거는 중앙일보가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지역 전담반 관리 2팀에 각각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취재한 내용입니다. 자, 전화번호까지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이 기사를 쓰신 중앙일보 해당 기자께서는 확인해 보세요. 정종훈 기자입니다. 이렇게 그 조중동의 기사는요, 누군가는 좀 나서서 꼭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좀 마침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확인이라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 기사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뉴스 백브리핑. 권영진 시장이 국가 재난기금 이거를 총선 다음 날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논평을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과연 총선 다음 날 지급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걸까요? 참, 네. 여러분 투표 잘 하십시오.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정치인이 한 명 또 있는데 대구 말고 이번엔 부산입니다. 네. 부산 남구 을에 출마한 이현주 미래통합당 후보. 네, 이분 좀 심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이 과거에 막말한 게 있는데 2017년 7월 10일 날 보도됐던 내용인데 다들 잊어먹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현주 의원이 조리사 우리 노동자분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적이 있어요. 조리사라는 게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거든. 어디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요양사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SBS 기자랑 통화한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학교 그 급식 이제 노동자분들이 막 파업하고 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했던 망언이거든요. 자, 조리사 노동자들을 그냥 동네 아줌마,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요양사다 이렇게 막말하신 분들을 미래통합당은 공천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을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지역 유권자 여러분, 네, 제발 이번 총선 때 심판 좀 잘해 주십시오. 자, 이상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뉴스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